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현재 알머스 에이핀즈 채널에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소피어 베러티너코버는 항상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스크바 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사무실에 앉아 그녀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동안 또 다른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10년 전 그는 꿈과 결단력만을 갖고 크라스노다르 시골의 작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시작해 대기업에서 수석 변호사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겸손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전화가 울렸다. 중요한 회의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소니야, 이고르예요. 형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긴장된 듯 조용하게 들렸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들은 몇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와서 작별 인사를 하세요. 세상이 멈췄다. 소피아는 심장 마비를 느꼈고 2배의 힘으로 경주했습니다. 뭐라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마음이 처리하기도 전에 말이 성급하게 튀어나왔다. 뇌졸중이 심해요. 어젯밤부터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빨리 오세요, 소니야.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피아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지금 당장 떠나면 밤의 마지막 비행기를 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가능한 첫 번째 비행기에 타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다음 2시간은 취소된 전화. 급하게 짐을 싸고 공항으로 달려가는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모든 약속을 연기하고 가장 빠른 티켓을 구매한 뒤 필수품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다정함이 가득한 눈과 웃을 때 빛이 나는 주름살을 지닌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겠죠? 비행기에서 그녀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최악의 생각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내 상상은 끔찍한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2시간 30분의 비행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방문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항상 여행을 연기하고 마감일, 프로젝트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착륙하자마자 소피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자비로운 표정을 지닌 노인인 운전자는 그의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내 딸아. 많이 긴장했구나. 저의 어머니는 병원에 계십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줍니다. 힘내라, 딸아. 그는 차의 속도를 높이며 말했다. 그들이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소피아는 잔돈도 보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지갑을 챙겨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이고어는 왜 그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던 벽들 사이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는 악수를 한 채 인터콤 코드를 누른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4층의 계단을 올라갔다. 고요한 복도에 초인종 소리가 크게 울렸다. 문이 열리며 형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나 슬픔이 전혀 없었고 단지 이상하고 거의 의심스러운 표정만 보였습니다. 소니야, 빨리 오셨어요. 그는 그녀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키며 말했다. 소피아는 코트와 신발을 던지며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석방됐나요? 나아졌나요? 이고르는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렸다. 그녀는 부엌에 있어요. 거기로 갑시다. 소피아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생각이 얽혔습니다. 의사가 실수를 한 걸까요? 그녀가 나아져서 집으로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녀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테이블에는 그의 아버지,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문서 폴더를 입은 이름 모를 남자와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어떤 병의 징후도 없이 완전히 건강하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푸른 데이지로 장식된 컵으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약간의 당혹감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소니야,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는 거의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해요. 소피아는 안도감과 분노, 혼란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그는 서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고르가 당신이 죽어가고 있고 뇌졸중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낯선 사람을 가리켰다. 저희 공증인인 아우커디 제네이더빅입니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는 손을 흔들며 서류철을 열었다. 소피아 이고레브나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일부 문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당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하셨는데요. 왜요?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파트로요. 다른 길로는 올 수 없을 거예요.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아파트요? 모스크바에 있는 것, 할머니 타마라가 당신에게 남긴 것.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이고르에게 전달할 시간입니다. 소피아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그 수수한 아파트는 5년 전에 상속받은 모스크바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방을 빌려서 한 푼도 절약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이고르에게는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개입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과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침실 하나와 거실 하나에서 비좁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이므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피아는 문에 기대어 시선을 피한 오빠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전국을 횡단하면서 모든 것을 떨어뜨리게 한 겁니까? 아버지는 짜증이 나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밖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해도 당신은 오지 않습니다. 1. 약속, 프로젝트 등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돌볼 시간입니다. 그는 위협적으로 몸을 기울였다. 동생에게 기부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공증인은 초조하게 목을 가다듬고 서류를 소피아 쪽으로 밀어냈다. 기부 계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됩니다. 소피어 이거레브너. 소피아는 눈앞의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추억이 가득 찼습니다. 여행 가방과 주머니에 3,000루블을 넣고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학비를 지불하기 위해 밤에 일합니다. 부모님이 굳이 참석하지도 않은 졸업식, 할머니의 유산을 받았을 때의 이로 말할 수 없는 행복. 당신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다. 무엇?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소피아가 반복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처럼 끊어졌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투덜댔습니다. 가족을 위한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머니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류에 서명하고 이 일을 끝내자.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고 싶니? 무슨 문제요? 소피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는 당신이 방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법 159조 횡령. 사기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 공증인은 서둘러 일어나 악수를 하며 서류를 모았다. 저는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문제는 증인 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앉아 토의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소피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공범이군요. 소피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칼날처럼 정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기 사실을 알고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남자는 창백해져 의자에 다시 앉았고 이제 그의 손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충분한. 아버지가 격렬하게 일어나며 포효했습니다. 의자가 나무 바닥에 부딪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당신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몸짓으로 손을 들고 소피아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가 더 빨랐습니다. 그의 팔이 튀어나오더니 공중에서 그의 손목을 단단하게 가로채서 그 남자를 멈추게 했습니다. 둥지를 지키는 독수리의 발톱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손가락은 피부가 가장 얇고 통증이 가장 심한 지점을 정확히 눌렀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녀는 단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번 더 움직이면 사기 행위에 신체적 피해가 추가됩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감히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키우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떨렸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소피아는 시선이 방을 휩쓸면서 각 단어를 평가하면서 편결처럼 각 단어를 고정하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 것을 훔치는 백지 수표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당연히 내 소유이고 나는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펼치는 통합 가족극장도 아닙니다. 이고르는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말이 무거워진 것처럼 불분명했다. 소냐, 당신보다 이 아파트가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당신에게는 아이가 있고, 당신에게는 직업이 있고,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더하면 범죄가 정당화되는 방정식인 것처럼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소피아는 팔짱을 끼며 아이러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내 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스크바에서의 10년이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멈춰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동시에 일을 하고 햇빛 아래 자리를 잡기 위해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모욕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임신한 듯한 침묵을 맴돌았습니다. 아니면 나에게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두꺼워졌고 거의 만져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다음 소피아는 단호한 움직임으로 가방을 잡았습니다. 내 비행기는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는 화강암처럼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화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더 이상 의심 없이 순종하던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놀란 듯 물었다. 방금 도착했어요. 호텔에 가시나요? 나는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강도질을 시도하는 집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소피아가 끼어들어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가에 멈춰서 마지막으로 돌아섰다. 아, 그리고 그렇죠.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당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여전히 당신의 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입술이 바람의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공증인을 가리켰습니다. 법을 알아야 했지만 범죄의 공범이 되기로 선택한 전문가. 그 남자는 항의하려 했지만 그 자신의 당황함에 삼켜져서 말이 뭉개져서 나오지 않았다. 소피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마지막 피리어드인 것처럼 마른 딸깍 소리를 내며 등 뒤에서 문을 닫았다. 5년 후
소피아는 남편이 시골집 발코니에서 잔디밭에서 3살배기 딸과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의 태양이 소녀의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고 웃음 하나하나가 그녀가 들어야 할 줄도 몰랐던 교향곡의 음조로 변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며 마법을 깨뜨렸다. 안녕하세요? 그는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스냐, 엄마예요. 전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가득 찬 가느다란 실타래였다.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 유대감은 침묵과 산발적인 메시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생일 축하합니다. 저기에서는 잘 지내길 바랍니다. 라는 말은 그녀가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지울 수도 없었던 과거의 부스러기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레나는 잘 지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은 거의 명백했습니다. 좋은. 성장 중 소피아는 방금 말했습니다. 딸이 사나운 고민 척하는 아버지에게 쫓기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소냐 덩어니는 말이 너무 무거워서 머뭇거렸다. 내 아버지와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우리 손녀를 만나러. 소피아는 손에 든 레모네이드 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는 거의 물었다. 장면을 반복하려면? 다른 것을 요구하려면? 그러나 그녀는 리너가 비틀거리며 웃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넘어지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 안에 있는 무엇인가 고통이나 분노가 아니라 일요일 소풍과 그녀에게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준 손의 옛 기억가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주 남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티켓값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심각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희망은 거의 유치했습니다. 예,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녀의 열정이 가정으로 바뀌기 전에 중단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문도 없고 비용도 없습니다. 당신은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어머니는 서둘러 동의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손카. 우리는 당신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소피아는 자신이 이룬 가족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서 그들과 합류하여 리너가 모래를 빨간 양동이에 쌓는 것을 도왔습니다. 누구였나요? 그녀의 눈에 여전히 맴돌고 있는 그림자를 알아차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들이 오고 싶어 해요. 그는 딸 옆에 있는 모래에 손을 담그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해요. 그는 관계의 첫 달에 그녀가 그에게 말했던 대신 강도 미수, 잔혹한 상처 등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피아는 동의하여 딸과 함께 탑을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변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이 변했는지 그는 부드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레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누가 왔어요? 당신의 할머니이자 할아버지인 살리스코. 소피아가 소녀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멋지나요? 어린 소녀가 법정의 판사처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태양이 가되 지기 시작하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일, 겨울에는 어머니가 차가운 손을 비비던 일, 여름에는 다차에서 웃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5년 전의 고통, 실망, 문이 꽝 닫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네, 밀라야.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좋은데요. 그냥 어른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큰 실수. 2주 후 소피아는 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그녀가 기억하는 그 남자의 지친 버전이었습니다. 그는 마르고 어깨는 굽었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더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눈 아래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상징하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가 팔을 뻗었을 때 소피아는 주저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 몸짓이 거짓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 안에 살고 있는 소녀, 포옹이 약이라고 믿는 소녀가 승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그는 익숙한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에 둘러싸여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레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낯선 사람 앞에서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녀의 딸이 할아버지에게 곧장 달려가서 당신의 지갑에 보관할 자신이 만든 그림을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고 거의 평범했습니다. 마치 몇 년간의 침묵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연극의 긴 간격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레나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떠났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틀렸다. 아빠,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의가 아닌 간구의 몸짓으로 손을 들어올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당신은 혼자서 인생을 만들었고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인생에 5년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당신의 결혼식, 레나의 탄생. 소피아는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녀가 제안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것입니다. 사랑과 고통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가족은 계약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야. 마침내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수년 동안 불타오른 질문에 도전했습니다. 모스크바 아파트는요? 당신은 판매합니까? 소피아는 긴장했지만 그의 성급한 행동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난 그냥 당신이 어떤지 알고 싶었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진짜로 웃었다. 나는 그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임차료. 그 돈은 리너의 교육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녀는 자라서 세계 어디에서나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감탄과 죄책감 사이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앞서 생각합니다. 그건 나한테서 받은 거야 라고 농담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아니요. 아빠. 소피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낄낄 웃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상대로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웃음과 눈물 사이, 과거의 무게와 현재의 가벼움 사이에서 새벽이 창문을 통해 깨질 때까지 머물렀다. 마침내 잠의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소피아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곧 그녀와 합류하여 그녀의 어깨에 팔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하며 물었다. 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뭐?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별을 바라보며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결점, 약점, 실수 등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녀의 남편은 이것이 그녀가 혼자서 이겼던 승리였지만 이제 그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녀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소피아는 바람과 밤만이 들릴 정도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내 집을 원했지만 결국 나에게 훨씬 더 큰 것, 즉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로부터의 자유, 나를 옥죄는 의무로부터의 자유,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영원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녀의 남편은 그 순간을 봉인하려는 듯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시도한 바보들이었죠. 그렇죠? 소피아는 5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바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이별이 없었다면 인생이 쉬울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원 위에는 인간 드라마의 무관심한 별들이 빛났다. 멀리서 옆집 개가 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고 집안에서는 어린 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어둠보다 빛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더 많습니다. 원망보다 사랑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